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증인신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 이어서 증인신문의 절차와 뭐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그러면은 먼저 당사자의 참여권 그랬는데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즉 검사가 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측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한 경우에는 검사의 참여를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당사자의 참여권과 신문권이 있는데 자, 검사, 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또는이라 그랬는데 이 또는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피고인 따르고 변호인 따르라는 겁니다. 왜 변호인은 자기의 독자적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권이. 그러니까 독립하여 이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 권한인 변호인의 변호권에 의해서 당연히 변호인한테 인정한다. 그러면 또는의 의미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피고인한테 주고 변호인한테 당연히 줘야 된다는 엔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의 기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돼요.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할 때는 예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면은 증인신문을 몇 월 며칠 날 한다라고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63조는 중요한 건 공판 기일 외에서 증인신문에서 아, 공판 기일 외에서의 증인신문에서만 어떤 기능하는 규정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공판 기일은 검사 피고인 다 나오죠. 피고인 소환하고 공판 기일이다. 만약에 당일이다. 그럼 검사 나오고 피고인 나오고 변호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들은 당연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관련돼 가지고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63조 같은 경우는 공판 기일이 아니라 공판 기일 외, 그러니까 기일 날 말고 다른 날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기능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163조에 의하면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즉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 당사자는 어떡하냐? 그런 불출석하는 당사자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증인신문 하는 날 자기는 못 나오겠다. 아니면 뭐 있어 못 나온다. 그럼 어떡하냐? 자기가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신문을 대신해가지고 법원한테 증인신문을 대신해달라라고는 증인신문 청구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안 나왔지만은 불이익한 증언을 갖다 했다. 그럼 그 불이익한 증언에 대해서는 내용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서 열람권이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4조 1항을 보면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나온 사람은 법원한테 대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될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참여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참여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권 침해 효과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본 것처럼 당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했을 때는 이런 것처럼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자, 근데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공판기일에서 책문권 포기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된다. 자,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참여권을 갖다가 참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는 겁니다. 자,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때도 똑같이 이 책문권에 다음 공판기일에 대해서 책문권 포기에 의해 하자가 치유된다는 건 뭐냐? 이 책문권 포기는 어떻게 해요? 아까 봤지만 책문권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명시적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 위법이라는 건 뭐다? 이 위법이라는 거는 위수증은 아니다. 즉 위수증은 아니고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판단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수증에 관련돼 가지고 절대적 증거 능력이 없지만은 이렇게 아까 같은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증인신문, 그다음에 증인신문에서 이제 반대신문권을 갖다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가지고 반대신문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이 침해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유법화된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이 책무권 포기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수중이 아니라 그냥 절차 위반 정도로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면 당연히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의 신청했다면 이의 신청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법정의 증인신문과 증거 보존 절차의 증인신문에서 문제된다. 근데 밑에 이제 내용을 보는 것처럼 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했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증인신문 결과를 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 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무권의 포기로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 하려면 미리 통지를 해야 돼. 근데 통지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데 관련돼 가지고 그 증인신문의 결과를 소송 관계인에게 고지했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무권의 포기로 치유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정 외의 증인신문 이외에 증거 보존 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가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이제 증거 보존 절차의 일환으로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221조 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자, 이게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했어요. 자, 이런 경우보다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부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권의 포기로 봐가지고 전부 다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에 관련돼 가지고 참여 요게 옛날 판례인데 질문을 한 학생이 지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을 명시적인 책무권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말 안 했는데 올해 나왔던 판례, 올해 아까 봤던 2022년도 그 판례를 통해 가지고 법원이 그 책무권의 포기는 이제 명시적이다. 명시적이어야 되지 명시적이어야 된다고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그 판례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판례부터 명시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참여권 침해 효과가 이 정도고 다음으로 이제 반대 신문권 침해 효과입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은 검사가 증인 신청해서 증인 신문하면은 주신문하면은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 것처럼 현행법상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은 교신문 제도에 포함된 반대 신문과 전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반대 신문권 반드시 증인 신문을 하면은 반대 당사자는 뭐요? 반대 측 당사자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런 법리 증인 신문에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법리가 규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증인 신문 자체에서 교신문 제도에 포함된 반대 신문. 그다음에 전문 법칙. 전문 법칙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 전문 법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지만 전문 법칙에 관련돼 가지고 뭐 적법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내용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312조 사항 같은 경우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이제 진정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러므로 반대 신문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신문권이 침해된 경우 그런 경우에 법적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변호인이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즉 피고인이 뭐 조폭 두목이고 증인이 만약에 피해자다. 그럼 이제 증인이 조폭 두목이었던 피고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검사가 A라는 증인을 데려왔는데 이 A라는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검사의 주재된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했다면 반드시 피고인 측에도 반대 신문권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한 다음에 반대 신문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한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자, 중요한 건 뭐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만약에 이렇게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정하게 한 다음에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의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때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자,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피고인이 나갔다가 증인신문 끝나고 들어왔는데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없을 때의 진술의 내용, 증인의 증언 내용 갖다 고지해줘야 돼요. 근데 고지하지 않고 그날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그 전날 전 기일의 공판조서에 대해서 공판조서 중에 이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이렇게 증인이 진술했다라고 고지했는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예, 이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떡하냐? 그런 책문권 포기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주지 못한 하자는 치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어떡하냐?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원심법원이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자, 피고인을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했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반대신문권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 이런 건 원심의 증인신문 절차 등 공판 절차에 유혹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 참여시키고 진술 요지를 나중에 고지해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대 신문권 침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증인신문의 방법은 어떠냐? 증인신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재판장이 증인의 동일성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증의 벌 경고하고, 그다음에 증인 선서하고, 재판장의 증언 거부권 고지한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개별 신문과 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한 때는 퇴정을 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뭐 162조의 규정입니다. 자, 이제 증인신문의 방법으로 증인신문의 원칙은 뭐냐? 자, 말로 물어봐야 돼요. 구술주의고, 그다음에 포괄신문은 금지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처우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에 뭐 우리 소송법 배울 때 규칙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 별로 없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알아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들을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는 서면으로 답하게 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게 해야 된다. 각호 일에 규정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그다음에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그러니까 모욕적인 신문, 그다음에 전해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뭐 증인이 경험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한 신문, 이런 것들은 신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증인신문의 순서입니다. 증인신문의 순서는 우리가 교호신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 교호신문 제도는 뭐냐? 기본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증인신문하고 그다음에 반대 당사자가 증인신문하는 방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호신문 제도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사자주의적 증인신문 방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에서는 누가 먼저 증인신문하겠어요?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먼저 증인신문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호신문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162조의 2에 증인신문의 방식이 있는데, 자, 증인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신문한다는 겁니다. 자,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먼저 신문하는데 재판장은 끝나고 해도 되고 자기가 필요하다 보면 증인신문 중간에 당사자들의 증인신문 중간에 신문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이 된다. 뭐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구하고 신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증인 신청한 사람이 먼저 신문하는데 그 신문을 우리가 주신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주신문에 대해서는 증명할 사항, 증인을 신청한 이유를 신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탄핵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 신문은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주신문이 끝나면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은 뭐냐?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항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항을 물으려면 재판장한테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사항을 물으면 그건 새로운 사항 묻는 자체가 주신문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신문도 가능하고 여기는 유도신문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여기서 증인신문이 끝나요, 보통. 근데 검사가 신청했다. 검사가 주신문하고 반대신문은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이 반대신문하고 끝납니다. 근데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했는데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또 물어내겠다. 그럼 그걸 재주신문이라고 합니다. 재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을 갖다가 다시 검사가 물어볼 수 있고 여기는 탄핵신문이나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이렇게 물었는데 다시 또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느냐, 재반대신문 할 수 있느냐, 재신문 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는 그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유도신문에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주신문이라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뭐냐 이런 경우를 낸다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 관계는 실질적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 사항에 관련된 신문.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사의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자, 중요한 건 이제 증인이 종전에 어떤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때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신문을 할 때 원래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볼 때 허용되는 경우에 네 번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주된 경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인신문의 방법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증인신문은 공판정에서 공판 기일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상 증인신문은 당연히 수사법원이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날 법정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인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와 관련돼 가지고 공판 기일 외에 신문할 수 있느냐. 자, 원래 공판 기일을 하라는데 공판 기일이 아닌 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163제 보면은 법원이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고지했어요. 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고지했으면은 자, 그 공판기일날 다음 공판기일날 법원 당연히 나오고 검사 나오고 피고인 측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속행의 요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공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공판 기일에 열어야 되는데 공판 기일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공판정에는 누가 나와 있다? 법원 나와 있고 검사 나와 있고 증인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길에서 증인 신문 이외에 다른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공판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출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증인이 나와 있다면 그 증인 신문 절차는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판정에서 했지만 그거는 공판기일이라고 지정했지만은 공판기일이 속행할 수 없는 거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신문 절차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이라 한다. 자, 그러므로 여기 뭐처럼 자, 쭉 관련돼 가지고 276조에 가요.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도 자, 피고인이 안 나왔으므로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이 출석했다. 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는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판기일 외 신문이 가능하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나중에 뭐냐.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조서, 증거조사 절차로서 한 증인신문 조서는 뭐냐. 이거는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인정돼요. 자, 여러분들이
법관 앞에서 한 법관 면전 조서 중에서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와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311조는 뭐냐? 당의 공판 또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제 한 조서에 대해서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공판 기일을 열어야 되는데 공판 기일을 못 열고 증인 조서만 한 거다. 증인 신문을 한 거는 그 당의 공판에 대해서 공판 기일 외에 한 거기 때문에 공판 준비를 위한 기일 조서로서 이거는 311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 외에서 하는 경우 이외에 법정 외에서. 자, 공판 기일인데 법정 외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 외 신문은 공판 기일인데 법정 외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법원은 증인의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을 갖다가 사정해 가지고 법정 외에서 법정 외로 소환하거나 아니면 증인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원은 필요한 때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수요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는 구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 신문을 명할 수 있다. 법정이 아니라 법정 외에서 증인 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의 현재지 아니면 지방법원 판사가 그 신문을 증인 현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때는 현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고 수명법관 수탁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장, 법원 등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밑에 판례를 보면은 소송 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하여 공판 기일에서 증거조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정 외에서 신문하면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했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뭐요? 공판하는 날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자체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조사 자체를 시행해야 되는데 즉 서정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공판기일 외에 공판기일에 공판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증인 보호라든가 영상 증인 신문 제도가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원래 165조의 2는 이 165조의 2 1항만 있었어요. 즉 법원은 다음 각호의 한 어느 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차폐 시설을 하고 신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 아동복지법에 따른 죄의 피해자, 그다음에 아청법에 따른 대상 피해자, 청소년 피해자, 범죄 성질, 증인의 나이 쭉 이렇게 가지고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이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즉, 아까 봤던 것처럼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뭐 피고인이 조폭 두목이고 증인은 뭐 일반 조폭 조직원이었다. 근데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인 조폭 두목을 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증인 신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개 시설 또는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증인 보호를 위해서 증인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증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작년에 이게 신설됐어요. 요 2상부터 3항까지 관련돼 가지고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비대면 실시간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에 의한 비대면 실시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규정해 가지고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을 들어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증인 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증인 신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 증인 신문은 뭐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 신문으로 본다. 그다음에 증인 신문 실시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작년에 신설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법원은 영상 재판까지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만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상 재판 전담 법정을 만들어 가지고 피고인, 변호인,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재판장이 그냥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제도 법정까지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뭐 시험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이제 일들을 현재 우리 법원이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권 관련된 나오는데 피해자의 진술권은 자,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부분 법조문이에요. 자, 피해자한테는 뭐다? 통지제도가 있습니다. 즉,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뭐다? 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피해자한테 는 원칙인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법정 대리인이 신청이 있는 때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쭉 이런 것들을 통지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 통지하는 제도고, 자, 그다음에 피해자 등은 이렇게 공판 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 쭉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두시면 돼. 이건 법조문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해자는 진술권이 있죠. 피해자는 진술권이 있다는 것은 자 봐. 법원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신청이 있을 때는 피해자 등을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다음 각호의 하나의 경우에 그러지 않냐되어 가지고 294조의 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법원은 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즉, 증인신문할 수 있고 증인신문 중에는 어떤 그 의견 진술 기회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로 이제 피해자 증인의 보호 관련돼 가지고 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면 가해자인 피고인과 어떤 그 대면함에 있어 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관련돼 가지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에 당해 피해자,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294조의 3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는 자, 이거는 법정은 원래 공판은 공개죠. 공개주의가 원칙인데 그 법정에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반 방청객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요 당시에 법정에는 법관과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 즉 증인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은 피고인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10월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게 만약에 피고인과 증인이 피고인과 증인 얘가 두목이에요. 조폭. 얘가 두목이고 증인이 옛날 부하였다. 자, 부하였으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 얘가 부하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 얘가 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얘와 관련돼 가지고 얘와 얘를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얘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학생들이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썼는데 진술의 비공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자,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키거나 아니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차폐시설 등에 의한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고인을 퇴정 후 증인신문하는 자, 피고인을 퇴정 후 증인신문했다면 어떻게 해요? 피고인을 입증 들어오게 한 다음에 피고인이 없을 때 한 증인신문에 대해서 법원 사무관이 고지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요런 세 가지 정도가 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여기 말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피고인과 증인이 바로 대면하기 때문에 그거는 증인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제도는 아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험의 트렌드가 변호사 시험이고 모의 시험이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논점들을 묻는 것도 있지만 큰 절차로서 어떤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절차상에서 증인의 권리 아니면 구속된 사람의 어떻게 권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증인신문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검증, 감정 및 통역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검증이라 하는 것은 검증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수사기관에서의 검증도 맞지만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즉 감각기관,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의 존재와 상태들을 직접 인식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검증이라 그래요. 자, 근데 수사기관의 검증은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원의 검증은 뭐다? 법원의 검증은 그냥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에요. 법원이 어떤 물건을 검증한다. 이건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면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수사상의 검증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사상의 검증은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당연히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은 필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증 관련된 가지고 그냥 법조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법원은 검증할 수 있고 검증을 하면은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신체 검사할 때는 뭐 이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체 검사와 소환, 그다음에 시각의 제한도 있고 검증의 보조 그래가지고 사법경한테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검증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준용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검증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조문을 한 번씩만 쭉 읽어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검증과 달리 감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 말한 감정은 뭐요? 감정은 특수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적용하여 얻은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관련된 감정하는 사람은 감정이라 하는데 감정인과 감정 수탁자가 있는데 감정 수탁자는 다르죠. 자, 감정인은 법원 또는 법관이 명령하거나 위탁하는 사람 감정이라 하는데 자, 수사기관이 감정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감정 수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 어떤 사람의 전문 지식이나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문 지식이나 전문 능력을 가지고 보고를 요구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정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나 법원이 하는 경우는 감정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으로 비교해 두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감정 관련돼 가지고 형사형법 13장 즉 이 법조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받으면 뭐 된다. 그렇게 특별하게 뭐 문제 삼을 건 없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정과 관련돼 가지고 법전에 있는 거 이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법조문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통역, 번역도 형사법 180조부터 18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만 그냥 파악해서 읽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조사의 실시 관련된 제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판 절차의 특수 문제가 있는데 공판 절차의 특수 문제는 간이 공판 절차가 제일 뭐 핵심적인 사항이고 간이 공판 절차 이외에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와 갱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네, 변론을 병합 분리하는 경우와 재개하는 경우 뭐 개별적인 것들을 한 번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공판 기일의 절차를 봤는데 공판 기일은 기본적으로 모두 절차를 하고 사실 심리하고 변론하고 판결하는 겁니다. 선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 절차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맞는지 인정 신문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 진술을 하는데 검사의 모두 진술이 이제 공소장 낭독이겠죠. 자, 이렇게 공소장 낭독한 다음에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모두 진술을 하는데 피고인 측이 이때 모두 진술할 때 모두 진술에서 자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검사가 공소장 쭉 낭독하고 나서 피고인이 이제 모두 진술해서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면 어떡하냐. 자백을 하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쭉 진행해가지고 어렵게 증거조사 일일이 할 필요 있냐. 자백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이 공판 절차를 할 때 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절차를 생략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차는 다 밟습니다. 절차는 다 진행되는데 단지 그 절차 중에 증거조사 방법을 간이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이해해두고 여기 보면은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거조사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지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고 증거 능력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과 소송 경제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자, 이 간이공판 절차 관련돼 가지고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재량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 것 같고, 요것과 유사한 제도, 간이공판 절차와 유사한 제도로서 뭐 약식 절차라든가 직결심판 절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약식 절차, 직결심판 절차 간단하게 봤었는데, 이 두 제도는 그냥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예요. 간편하게 끝내는 건데, 이 간이공판 절차는 뭐다? 모두 자백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간이공판 절차를 자백을 전제로 하는데, 이 두 제도는 자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절차와 그런 점에서, 간이공판 절차와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이 개시 요건과 결정 그런데, 간이공판 절차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첫 번째가 뭐냐? 무조건 1심 관할 사건이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심 관할 사건에서만 간이공판 절차를 할 수 있고, 항소심이라든가 상고심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심 관할 사건이면은 이것이 단독이든 합의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단독부든 합의부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해야 돼요. 1심에서 자백을 한 경우에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간이공판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개시요건 관련돼 가지고 1심 관할의 것. 그러니까 간이공판 절차는 지법이든지 지방법원이든지 지방법원 지원이든지 자, 1심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것이 단독이든 합의부든 상관없고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고심이나 항소심이 가능하냐? 다 안 돼요. 1심 관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없어서 안 되고, 항소심은 뭐 기본적으로 성격이 1심제 판결에 대한 불복을 감안할 때 항소심에서 인정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할 사건 1심 관할인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데, 자백이란 피고인만의 자백을 말하는 거예요. 피고인만의 자백을 말하는 거고, 변호인이 자백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경우, 그 경우는 안 된다. 근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 대표의 자백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는데, 그럼 자백에 관련돼 가지고, 자백 관련돼 가지고는 자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구성 요건 인정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 그다음에 책임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 주장, 이거는 자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범죄가 성립하고 기본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제가 유죄입니다라고 아니라 저는 뭐 공소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도 자백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유죄임을 뭐 자인하는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걸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공판정에서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자백 관련돼 가지고 경합범인 경우는 어떠냐?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했어요. 자, 그럼 피고인이 수개의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백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관이공판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 피고인이 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중에서 뭐 첫 번째 범죄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자백 안 한다. 그럼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만 관이공판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A가 저지른 갑이나 A가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는 간이공판으로 가고 하나는 뭐 정식 공판으로 가게 되면은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아까 그랬어요.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재량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고 그 경우에는 간이공판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경이라든가 포괄 일제의 자백 같은 경우 어떡하냐? 이거는 절차 분리 자체가 심리를 어렵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 피고인 일부의 자백. 자백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간이공판 절차로 역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백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갈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도 자백하는 놈과 자백하지 않는 놈이 따로 있어요. 근데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진다. 그럴 때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의미지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돼 가지고 자백은 공판정에서 해제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공판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나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공소제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피고인 측이 그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판장에 나와서 피고인 모든 진술을 할 때 저는 자백 안 해요. 공소사실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간이공판 절차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은 뭐다? 공판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판 준비 절차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리 자백을 하더라도 그거는 간이공판 절차의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럼 자백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거는 당연히 모두 진술 종료 시에요. 지금은. 자, 왜냐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두 진술 종료 시 아니면 여기 보면 피고인 신문 종료 시 이런 견해도 있었고 변론 종결 시 이런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 견해일 뿐이고 지금은 당연히 모두 진술 종료 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제가 아까 사실심리 절차 할 때 옛날에 사실심리 할 때 옛날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옛날엔 피고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변론 절차가 있다. 변론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판결을 선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 여기 모두 절차가 있고 수석님께 이렇게 썼네요.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 판결 선고 절차가 있어요. 자, 근데 옛날에는 모두 절차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을 안 하더라도 피고인 신문할 때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간이공판 절차는 증거 조사를 간이화하는 거지 생략하는 게 아니고 증거 조사를 간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뭐냐? 간이공판 절차 핵심은 이 증거 조사에 간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피고인이 자백하면 그때 증거 조사를 간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를 갈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두 절차에서 자백하는 경우도 가능해야 된다. 아니다. 모두 절차 말고 모두 절차에서 부인했다가 피고인 신문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때도 갈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요? 지금은 증거조사하잖아. 당연히.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모두 절차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 경우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 절차에서 자백을 하고 이제 증거조사를 간이하는데 모두 절차 자백 안 하고 나서 모두 절차에서 자백 안 해서 증거조사 정식 재판을 다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 신문할 때 자백하면 뭐냐? 그건 관행공판 절차로 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견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연히 모두 진술 종료 모든 진술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개시 결정하는 데가 이건 법원의 재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간행공판 절차 요건을 충족했다. 제1심 관할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법원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간이공판 절차 개시 시 개시 결정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간이공판 절차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 공판정에서 구술을 해야 돼요. 결정 취지는 공판 조서에 기재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만약에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느냐? 자,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간이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떠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간이공판 절차로 가면 안 되는데 간이공판 절차 갔다. 그럼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체로 상소의 이유가 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근데 요건이 충족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우는 그건 증거조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상소 이유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이정 공판 절차에서 특징이 뭐냐? 특징은 증거조사의 방식을 간이화한다는 겁니다.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전문 증거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간이화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다. 즉,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는 뭐냐? 간이공판 조사는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생략하는 게 아니라 간소화하는 겁니다. 자, 간소화한다는 건 뭐냐? 이미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규정돼 있어요. 증인신문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물증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뭐 전문 증거들에서는 어떻게 증거 조사해라. 쭉 다 나와 있는데
엄격한 방식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냥 증거조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다는 의미가 뭐냐? 공개주의 원칙상 당사자나 방청인이 증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잠깐 봤지만 증거 서류인 서면. 자, 증거 서류인 서면 같은 경우는 증거물인 증거 서류죠. 즉 증거 서류인 서면 같은 경우는 뭐냐? 증거 서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낭독만 하면 되지, 낭독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증거 서류인 서면에 대해서 낭독 제시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구두로 통지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법관이 생각할 때, 법원이라 하지만 실제로 재판장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증거 능력 제한의 완화는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에 적용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전문 증거는 뭐예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전문 증거의 예외로서 전문 증거라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부여해요. 자, 근데 이렇게처럼 이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에 의해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증거, 즉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증거, 이런 증거를 할지라도 뭐예요? 318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버린다는 겁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318조 여기 규정되어 있듯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뭐다?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는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318조가 바로 적용되는 걸 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전문 증거란 게 인정돼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 증거도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 능력 제한의 완화는 이 전문 법칙일 뿐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계속 얘기했던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거나 자백 배제 법칙 등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런 제한은 간이 공판 절차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위수증이나 자백 배제 법칙에 위반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얘네들이 증거 능력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그랬죠.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318조에 의해서도 증거 능력이 부활되지 않고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부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문 증거에 대해서만 법칙이 적용된다. 간이 공판 절차는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이 공판 절차로 가기로 했는데, 자, 그럼 간이 공판 1심 관할이고 피고인이 자백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이 신명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거. 자, 그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경우는 뭐냐? 피고인의 자백이 진위가 아니었던 경우,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간이 공판 절차로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현저히 부당한 때라는 건 뭐냐? 현저히 부당한 때는 간이 공판 절차에 요건이 없는 경우나 제도의 취지상 속행이 부당한 경우예요. 여기 그런 경우가 뭐냐? 간이 공판차 요건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 처음부터 요건을 가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공소장 변경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자백을 철회한 경우, 처음에 공소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된 사실이 있다. 자, 근데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그 자백을 철회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간인공판 절차에 요건이 없게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뭐처럼 제도의 취지나 속행이 부당한 경우. 아까 봤지만은 공범 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했다. 아니면 1인의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공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했지만 처음에는 간이공판 절차가 10월달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더 복잡해지더라. 다른 재판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도의 취지상 속행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우리가 현저히 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저히 부당한 사유에 여기 보는 것처럼 현재 부당한 때와 관련돼 가지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면 돼요. 자, 취소 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취소 효과를 보면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다 공판 절차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갱신해야 된다는 건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포함한 사실 심리 절차 전체를 새로 진행한다. 자, 근데 이제 검사나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어떡하냐? 갱신 안 하고 뭐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것도 재량이지만 직권으로 간이공판 절차에 요건이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정지는 일정 정도, 일정 기간 공판을 중지시키는 거고 갱신은 공판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공판 절차의 정지다. 정지는 뭐다?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거. 그럼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법원의 정지 사유를 보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정지.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자,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빠졌다. 뭐 질병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 그럼 공판을 정지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심신상실, 사문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없어진 경우,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거 뭐요?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법원이 결정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즉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 변경에 이제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고 이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직권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측의 청구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소송 절차의 정지로 인한 당연한 정지. 자, 소송 절차가 정지되면 어떤 소송 절차의 정지로 인한 당연한 정지. 그다음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특정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은 당연히 정지로 되는 경우. 즉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다. 그럼 기피 신청이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거고 병합 심리하는 경우, 재심 청구의 경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는 다 결정이 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지의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 자, 공판 절차 정지의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법원이 기한을 정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본적으로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정지 결정이 있으면 정지 기간 만료 또는 정지 결정 취소 시까지 공판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공판 절차 진행은 당연히 상소 이유가 되는데 정지되는 것은 공판 기일 절차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는 것, 재판을 열어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이나 보석에 관한 재판, 아니면 공판 준비 절차는 정지 기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판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건 공판 기일, 재판은 여는 거를 정지시키는 것이지, 나머지 재판, 뭐 구속이나 보석에 관한 재판, 공판 준비 절차는 정지 기간에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공판 절차의 이제 갱신은 뭐냐? 공판 절차의 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공판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즉, 공판을 진행한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이전에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신속한 재판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즉 진행했던 공판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갱신 사유가 뭐냐? 판사가 경질된 경우. 자, 판사가 바뀐 경우보다 그거는 기존의 내용을 새로 바뀐 판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존의 판사가 바뀐 판사가 뭐 조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경질된 경우 당연히 갱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판 절차를 취소한 경우,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한 경우, 앞에도 봤지만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판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나 검사나 피고인 측에 이의제기 없으면 그냥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 정지. 자, 심신상실로 인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했었어요. 자, 이런 경우 뭐냐? 그러면 심신상실 때문에 정지가 됐으면 심신상실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심신상실이 없어지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경우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다. 왜냐면 심신상실의 사유가 있었던 동안에 피고인이 한 얘기라든가 그 전의 얘기를 피고인이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공판 절차를 심신상실 사유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있었는데 배심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체된 배심원은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배심원에 참여라고 하는데 신규 배심원에 참여라는 건 결국 배심원의 뭐 교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갱신을 갖다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각각 사유를 보는데 판사의 경질 같은 경우, 공판 개정 후 판사 경질 시 공판 절차 갱신해야 된다. 단독 판사는 당연히 합의부 구성원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주의, 구도변론주의 요청상 필요한 건데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돼요. 자, 내부적으로 성립됐다는 건 사실심리까지 마치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경질이 있었음에도 공판 절차 갱신이 아니면 당연히 상고 이유가 된다. 자, 아까 관이 공판 절차도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판 절차 갱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의제기 없으면 갱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 정지, 당연히 피고인이 정지 전의 소송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정지 전에 행한 피고인의 소송행위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연히 해야 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갱신의 효과는 갱신은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모두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의 효과는 처음부터 공판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 소송행위는 효력을 상실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 이론은 뭐냐? 판사의 경질 같은 경우는 갱신 전 실체 형성 행위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실체 형성 행위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효력 상실하지만 절차 형성 행위는 유효하다. 그다음에 예외 두 번째로 간이 공판 절차가 취소되거나 심신상실사유로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든 소송 행위가 다 무효가 된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아니면 제기하는 건데,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수기에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에 기록된 경우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 절차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하는 걸 변론의 병합이라고 그러고, 분리라고 하는 거는 병합되어 있던 수기의 공판을 갖다가 따로 심리하는 거, 이거를 변론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뭐 이런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냐 분리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 지금부터 변론 분리하겠습니다, 변론 병합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절차로 간편하게 분리하고 병합하더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처럼,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가요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론을 종결했다는 거는 이미 사실 심리가 끝나고 최후의 진술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판결 선고가 남는 상태인데 갑자기 무슨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뭐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변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판 절차의 특수 문제까지 봤습니다.